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기존에 배웠던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 아마 처음으로 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2019년 조금 있으면 설이죠. 그 설이 되었다는 건 어떤 때 실감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기존에 계셨던 수강생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사건 번호 2017 타경 이거 괜찮나요, 교수님? 재테크에서 뭔가 우리가 항상 계획 짤 때 건강, 뭐 행복, 사업 있지만 항상 재테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질문이 많아져. 수강생분들로 해서. 근데 이제 그 기존에 배웠던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남들 겨울잠 잘 때 지금부터 2달 또는 뭐 3달 이상 경매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좀 전에 이제 우리 인사말 했었을 때처럼 작년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슈는 사실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그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관망하고 트렌드가 변화하는 게 그대로 경매 시장에 다 반영이 돼요. 그것도 오히려 더 빨리 반영이 돼요. 그래서 경매 시장이 움직인 걸 보면 향후에 매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촉까지 있게 돼요. 경매 시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따로 우리가 경매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1교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지금 우리 그 수업의 타이틀이 실전 경매 똑똑한 입찰 2달이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달 있으시면 입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능하시고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제가 생초보 반부터 기본반 그 다음에 중급반 그리고 실전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초보 반도 입찰을 2주 내에 하고 3주 내에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통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물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요. 같은 물건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슨 모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고 정읍에 있는 모 빌라라 들어가는 거 하고 당연히 시장은 다르죠. 규제도 다르고 경쟁률도 다르고 분석은 달리 해야 돼. 하지만 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만 알게 되면 쉬운 물건들은 사실 내일도 들어가요. 입찰. 지금 당장. 그렇죠?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적절하게 입찰가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손품 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자, 제가 손품 발품이라고 했는데 손품 발품에 대한 기대치라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한다면 나의 차익 실현과 수익 실현을 조금 더 높이려면 아무나 다 좋아하는 물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생초보반부터 기본반까지는 그래도 남들 다 들어가는 물건들 위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축을 세우는 데 기준을 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적어도 경매 투자 준 전문가로서 빠뜨리지 않을 부분들을 사실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임팩트 있게 담은 수업이 바로 우리 중급반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이 전체적으로는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전문가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경매 투자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전문가의 스파르타반에 중급반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초보나 기본반도 2달이면 입찰 다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더 빨리 되겠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숲과 나무를 보자는 게 이 수업의 기본 모토고요. 제 소개는 간략하게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계신 랜드프로 우리 강남학원, 평택학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자체라든지 또는 타 학원에서도 지금 경매 강의를 좀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유독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시도 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그런 강의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현업에서 경매, 중개, 컨설팅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소중한 인맥이 돼서 저도 많이 반갑고요. 이왕 이렇게 같이 눈맞춤 하고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궁금하신 것들은 카페나 또는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중급반이니만큼 여러분 잠깐 그 레벨을 먼저 보고 제가 눈맞춤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실 필요 없고 거수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경매책 1권 이상 읽어봤다. 온라인 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세요. 몇 개나 되시는지. 경매 관련 세미나나 특강에 1번 이상 참석했다.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경매 강의 한번 들어봤다. 오케이. 입찰 법정 방문해 본 적 있다. 입찰해 본 적 있다. 물건 검색에 어려움이 없다.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 중이다. 유료로. 또 권리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캐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시세 조사 또는 현장 조사에 별 어려움이 없다. 오케이. 자,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자, 5개 이상이신 분. 오케이.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중급반 수준인 만큼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이 중급반인데 여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체계가 좀 안 잡혔습니다 하게 되면 중급반 전에 있는 생초보반이나 기본반을 한번 수강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려요. 특히 온라인 분들 갑자기 중급반 들어오면 질에 지칠 수 있어요. 중급반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쪽 수업하고 똑같이 수업할 수는 없어요. 레벨이 달라서.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중급반까지 마치시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물건 캐치해서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 필전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리 먼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매를 책으로 보셨던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시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은 물건 선정이에요. 우리 기본반에서는 사실 물건 분석을 되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역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권리 분석. 3시간 만에 다음 차수에 끝낼 겁니다. 3시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경매에 대한 입찰 및 명도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기 닫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반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기본반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상가에 대해서 지금 상가 경매, 토지 경매가 기본적으로 주거시설 아파트보다는 경쟁이 적죠. 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리스크가 더 크니까. 그래서 상가 경매, 토지 경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세대부터 지산까지 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 기본반에서는 살짝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 매각에 대해서 개념만 배웠는데 이제 솔루션 포함해서 10대 특수물건을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5주차 때. 그 다음에 6주차 때는 경매하고 사실 법률은 뗄 수가 없어요. 경매가 무슨 법으로 진행되죠? 민사집행법. 역시 우리 중급반 맞아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소송 절차, 내용 증명서 작성도 경매랑 연관이 많이 돼요. 특히 이 부분 들어가려면. 또는 여기까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를 놨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매하고 세금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거 1시간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급반인데 경매 용어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간략하게 경매 용어 한번 총 정리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미 6주가 지나오면서 그 동안의 경매 트렌드가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서의 똑똑한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같이 마련해서 총 6주 동안 우리 이제 이론 업그레이드를 한 과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으로 6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셨죠? 오케이. 자,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지금 현재의 경매 시장 트렌드, 요즘에 그 유튜브들 많이 보면 부동산 읽어주는, 뭐 부동산 설명해주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경매 시장을 봤을 때 경매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본 이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대법원 경매 절차까지 지금부터 1교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로 보는 경매 시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으시니까 우리 깡통 전세 들어봤죠? 깡통 전세. 이 뭘 보고 깡통 전세라고 하죠? 우리 갭 투자는 알죠? 뭐와 뭐의 차이가 갭 투자죠? 그렇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차이. 그래서 이게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까 갭 투자를 했는데,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고 임차인은 받아야 되는데
끝나고 못 받으니까 깡통 전세의 공포가 커진다는 얘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왔어요. 요 기사를 보고 한번 경매 절차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입자가 자기의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나와서 심지어 소유주가 자기가 보증금을 못 물어내니까 경매로 날려가지고 임차인한테 전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법원에 부탁을 하잖아요. 판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집이 넘어갔는데 제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차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자, 우리가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서라고 할 때 말로는 전세 얼마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그게 전세권은 아니라고 그랬죠. 임차인인 거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도 아니죠. 그냥 임차인이에요. 그렇죠? 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전세,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할게요. 자, 임대차 보증금이 채권이에요. 임대차 보증금이 바로 채권이고, 요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쫄라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이 임차인들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은 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은 지금 등기부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죠. 소송. 그렇죠? 채권이니까. 자, 얘네들은 소송을 해서 뭘 받아야 돼요, 그럼? 판결 받아야 되죠? 판결 받아서 경매 놓은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걸 보고 우린 강제 경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들. 자, 이게 강제 경매라고 했는데 나는 주택이든 또는 상가든 간에 임대차 보증금 묻고 들어갔는데 나는 임차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아, 당신 소유주야? 등기부 줘봐. 나 뭐 좀 올려놓자 하고 이분은 여기다가 전세권이라고 찍어놔. 이분은.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죠. 오케이. 전세권은 물건이다. 그러면 이 분은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을까? 아니면 바로 경매를 넣게끔 판사 찾아갈까? 바로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담보라고 하는데 담보가 등기부에 심어질 때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은행이 담보 심을 때 거기에 찍히는 무슨 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찍히죠?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갖고 판사님 등기부 보셨죠? 오케이, 넣어줄게 하고 들어가는 경매를 우리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자, 권리 분석이나 명도나 다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패턴.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경매 입찰할 때 권리 분석이나 명도는 그 패턴대로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건 선정이에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낙찰받고 명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단기로 갖고 있으면서 차익 실현을 할까? 임대차를 높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까? 그쵸? 또는 증여를 할까? 그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권리 분석과 명도는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돈 빌릴 때는 항상 담보를 잡고 빌려줘야 안전하죠. 임의 경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강제 경매보다는. 이쪽이 월등히 거의 85% 정도?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차인이 전세권이 있고 임차인 신분으로서 물권, 채권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깡통주택은 둘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둘 다. 그런데 이게 주택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주택이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보게 되면 지금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에 거의 2,000건 육박하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금리 올렸고 올해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DTI다, 신DTI다, DSR이다 계속 부채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제를 못하면 또 경매 나오겠네? 그러면 경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매 진행 건수가 더 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책이 바뀌고 금리가 올라가고 또 각종 대출 규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갭이 있잖아요. 시간차가.
그 보는 시점을 다 올해 한 여름쯤으로 봐요. 올 여름, 여름에서 하반기까지. 그러면 작년에 1900건 정도라면 올해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경매 진행 건수가. 그렇다면 우리는 물건 선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자, 우리가 기본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의 부동산 거래 시장, 매매 시장을 500조로 본다. 500조라고 본다. 했을 때 과연 이 경매로 인해서 매수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나 될까? 요게 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프로나 될까요? 매매 시장 대비 경매로 취득하는 시장이 10%? 위, 아래. 위, 아래. 몇 프로? 몇 프로? 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4, 5%. 아직도 경매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경매 귀찮아 그냥 사면 되지도 있고, 또는 겁나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따지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지역의 물건이 경매 물건에는 없어. 나는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경매 시장에 나와야 내가 매수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선택의 폭이 적었는데 이제 그게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럼 우리는 지금 겨울잠 잘 때 이걸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얼마까지 떨어질까? 무작정 기다리지만 말고 물건이 풀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볼까? 실질적인 입찰은 조금 미루더라도 겨울잠 잘 때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공부와 자기만의 방법론과 내가 원하는 과연 물건은 이 지역이다, 이런 물건이다, 어떤 목표의 물건이다를 잡아두시라고.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검색하고 하면서 이 공부가 같이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6주 끝나면 다시 3개월 지나고 여름휴가 갔다 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야 돼요. 자, 이 얘기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2,00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임의경매라는 얘기 나왔고 또 여기 강제경매가 나와 있어요. 임차인들이 이런 깡통 정세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임의경매도 늘고 강제경매도 는다. 하나는 담보를 실행하고 하나는 판결받아서 이런 게 지금 각각 늘고 있다는 기사예요. 그렇죠? 자, 또 다른 기사 하나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어딜 가나 질문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오늘만 해도 몇 번 이 질문을 받았어요. 날짜를 한번 같이 볼까요? 2019년 1월 14일 날짜. 만약에 온라인 수강생분들이 이걸 올해 연말에 갔다면 이 내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경매에 살아있으니까. 일단 올해 중순 집값 더 떨어질 것 입찰 미뤄. 낙찰률은 1년 새 절반 뚝. 불황 등의 아파트 경매 늘었지만 투자자는 관망세, 응찰 신중, 낙찰률 25%, 업계 3, 4월 싼 물건 쏟아질 듯. 여기서도 잠깐 또 얘기를 좀 하고 진행할게요. 지금 1교시는 시장 전체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맞물려서. 자, 낙찰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낙찰률. 낙찰률은 무슨 비교치예요? 분모가 뭘까요? 낙찰률. 그쵸? 그쵸?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경매 건수가 되겠죠? 네. 여기 진행되는 건수가 있다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건이 나왔는데 이달에 50건이 낙찰됐어. 그러면 낙찰률이 50%예요. 낙찰률. 그러면 요거랑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기 쉬운 또 하나의 개념. 낙찰가율도 아시죠? 요거는 어떤 비교치예요? 낙찰가율. 그렇죠. 감정가 전체분의 뭐 실질적으로 낙찰된 가. 그렇죠? 낙찰된 가.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자, 낙찰률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낙찰가율이 준다. 그럼 경쟁이 마찬가지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에서 낙찰가율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낙찰률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낙찰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제일 뜨거웠던 지역이 서울이고 제일 뜨거운 물건이 아파트예요. 가장 뜨거운 지역과 가장 뜨거운 아이템을 봤으면 당연히 낙찰가율은 제일 높겠죠. 그렇죠? 어디 경북 상주에 있는 토지 낙찰가하고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 낙찰가하고는 다를 거잖아. 그렇죠? 이걸 보니까 여기 62.5% 요게 지금 낙찰가율이 아니라 낙찰률이죠. 낙찰률. 그러면 100개 나와서 65개 낙찰됐다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그러면 65개가 아닌 건 어떻게 돼요? 유찰이지, 다음 달로. 그렇죠? 이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2019년 1월 달에 무려 25%까지 빠졌다는 얘기야. 그죠?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가 넘어야 안 넘어요? 넘죠. 왜? 감정평가를 옛날에 했으니까. 그게 기본이었어요. 100% 이상. 그러면 무슨 말이야? 신권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죠. 100%니까. 그런데 25%까지 빠졌다는 거는 뭐야? 아까 첫 번째 기사 관망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75%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75%가 빠졌지만 빠져서 유찰돼서 다시 2회차 시작할 때 낙찰가율을 100% 넘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지금 심리가 관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떨어지는데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예를 들어 봐봐요. 일주일 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누구나 다 탐내는 물건은 맞죠. 옛날에 강남 서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은 경매시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들끼리 알아서 팔고 거기에 있는 가압류든 근저당이든 자기들끼리 알아요. 왜? 부동산이 호황이니까. 그거 내가 이거 다 하고 내가 살게. 안 나와, 경매로. 나왔다가도 치화되고 나왔다가도 변경되고. 근데 그런 물건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낙찰까지 된단 말이야. 20억 110만 원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런데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만 1등이 20억 110만 원인데 2등하고 2억 5천 차이가 났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특수한 어떤 관계자가 낙찰받은 게 아니라면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1등이 물론 기분이 좋겠긴 하겠지만 살짝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재작년 파리 때 무려 낙찰가율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시장에서 파리가 딱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에 91%로 빠졌어요. 10%가. 지금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사람들이 관망하고 파리 때 관망하고 유찰시킬까 기다리는 동안에 10%가 빠졌단 말이에요. 경쟁이 주니까. 근데 파리 나오고 9월, 10월 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100% 치고 올라갔어. 그럼 그때 걷어들인 사람은 두 달 만에 바로 올라간 거죠. 이번에 서울 아파트 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 잠깐 사가지고. 그 분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시장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관망을 하든 탐색을 하든 다 여러분 자유야. 그런데 그 동안에 놀고 계시지 말고 계속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물건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낙찰받는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물건 풀릴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뭐를? 공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낙찰률하고 낙찰가율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낙찰률이 25%인데 낙찰가율,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 안 됐죠. 그렇죠? 원래 서울 아파트는 다 기본이 100%야. 이거 보시면 알죠? 작년 한 해 동안 104%, 100%, 102%, 거의 98, 99 요런 수준인데 심지어 9.13 직후에도 107%, 108% 찍었어요. 요 직후에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허수가 줄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입찰자 수들은 낙찰가를 막 줄이진 않아요. 감안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낙찰률은 많이 떨어져서 감안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낙찰가율은 예전처럼 아니면 다른 뭐 상가나 토지처럼 뭐 서울 아파트가 80% 이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야. 여전히 아주 큰 욕심을 갖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는 낙찰 못 받아요. 지금도. 여기 하나 개념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지금 현재의 부동산 매매 시세, 매가라고 할게요.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요 매가가 있을 건데, 내가 3년 뒤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차익을 기다리는 사람은 적정한 보유 타이밍을 갖고 있으면서 요 오른 폭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차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가로. 그런데 나는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3년 동안 이 꼬박꼬박 12번으로 쪼개서 월세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수익형이라고 그랬죠. 수익형. 자,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사람은 이 정도의 차익과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그래프면 좋은데 지금 3년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16년이라고 할게요. 2017년, 2018년, 이렇게 2019년인데 우리는 이제 2019년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2020, 2021, 2022 그 과거 추세는 이랬는데 과연 지금 이상 또 이 그래프가 나오겠냐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렇죠? 전국적으로 놓고 아파트 하면 분명히 그래프에 평균은 있겠지만 우리가 전국 아파트 다 살 거 아니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역과 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그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해당되는 물건의 어떤 형태의 물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이 추세를 간파를 하는데, 전체로 놓고 본다면 어쨌든 부동산 전체는 물가 상승 대비 올라가는 우상향이라며.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하겠지만 우리 계속 아파트 값은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인 건지 어느 정도 타이밍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려고 하는 게 매가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살려고 하잖아. 여기 낙찰가. 그러면 조금 단적인 예로 이 시장에서 지금 2019년에 샀는데 이게 지금 떨어진대. 이렇게 떨어진대. 근데 우리는 요 시점이라 할까요? 요 시점. 여기가 만약에 시작점이야.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지금 빠진 것도 있잖아요. 지금 평택도 많이 빠졌고 서울도 강남권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만약에 빠졌다. 그럼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잘 해서 사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 사고 경매 낙찰가로 사람들 관망하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면은, 만약에 여기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리는 실질적으로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정상적으로 매수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차익도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고 이런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이미 해지를 어느 정도 했고. 왜? 낙찰가가 떨어진다면. 작년 한 해 전체 물건으로 봤을 때 건당 그 입찰하는 그 숫자가 4명이었다가 지금 3.3명으로 줄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명씩 입찰하다가 지금 5명, 6명으로 줄었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 지금 허수들이. 그러면 낙찰을 자체를 더 적게 받겠죠, 지금. 요거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경매로 들어오게 되면. 그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00% 선 어느 정도 빠지진 않았다. 아직 아파트는. 여기 하나 있고. 아파트가 그런데 물건 형도 제일 핫한 게 아파트인데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더 떨어지겠죠. 여기 더 떨어졌어. 그쵸? 여기. 토지도 떨어졌고 상가도 떨어졌고 아무튼 2018년은 다 떨어졌어. 지금.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낙찰가율이 한 3% 떨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상가도 상가 한 7%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7%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한 2, 3%씩 떨어진 것 같고. 그런 통계도 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같이 감안을 하고 할게요. 이제 상가 얘기. 상가 여기 나왔네요, 지금. 상가는 낙찰가율이 1억짜리가 9천에 낙찰되다가 8천에 낙찰된다는 얘기죠. 지금 10%가 빠졌으니까. 엄청 떨어졌죠, 상가. 엄청 떨어졌고. 그래서 작년 1월달, 그 다음에 올해 작년 1월달하고 작년 12월달하고 비교했을 때 낙찰률이 상가에서 얼마 안 떨어졌는데 낙찰률은, 그쵸? 4개 중에서 한 1개 이상씩은 낙찰이 되는 거고, 낙찰가율은 지금 10%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전국이에요, 전국. 만약에 서울에 있는 상가 사업용 부동산만 따지려면 이거보다는 높을까요, 적을까요? 10%씩 높아, 10%씩. 모든 물건들이 서울에 있으면 일단 10% 정도는 먹고 들어가. 그래서 전국에서 76, 66이면 상가, 서울은 한 76%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거기를 조금 더 주택단지로 계획해서
좀 더 교통도 심어놓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위치를 시키겠다. 이런 게 나오면 그 해당되는 이 지역들 검색해가지고 입찰을 더 많이 해요. 볼게요. 계양지구 들어가 있죠. 이번 3기 신도시. 보게 되면 그 전에 작년도 8월달, 9월달, 10월 하면서 올라가면서부터 우리 개념 배웠죠, 이제? 낙찰률, 낙찰가율. 낙찰률, 즉 반도 안 되게 낙찰되던 게 지금 100% 낙찰받았어. 작년 10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다시 정책과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발표 상황에 따라서 경매 시장이 바로 움직였죠. 그리고 낙찰가율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낙찰가율도 81에서 93%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정말 물론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야 될 텐데 정말 계양에 내가 미리 선투자를 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항상 또 일치하는 게 아닌 게 여기도 신도시잖아. 3기. 왕숙. 그렇죠? 여기도 교통계획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낙찰률이 이거보다 한 반밖에 안 됐는데 낙찰률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100%에는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 자체는 지금 거의 12%가 떴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종 그 지역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올 때 그 지역 이슈만큼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반영을 해야 돼요? 경매를 한다면 입찰가 얼마 쓸지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렇게 좀 있고 이런 시장이 지금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요 표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전체의 1억짜리가 7,200에 낙찰되더라는 얘기예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 1억짜리가 7,200이면 2,800만 원을 우리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경매를 들어갑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건들 유형을 보게 되면 전체 진행 건수가 여기 보게 되면 약 11만 7천 건 정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11만 7천 건인데 나눠보면 건수로 나눠보면 주택이 41%, 그 다음에 토지가 38%, 거의 40%죠? 40%, 나머지가 상가하고 공업시설들이다. 거의 대부분은 다 주택, 주거하고 이쪽 토지라는 거, 이 시장 자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경매 물건이 줄어들어요. 2015년도가 전에는 경매 물건 수가 지금 20만 건 정도에 올라갔죠. 여기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막 줄고 있다가 지금 작년도에 딱 턴을 한 거예요. 지금 경매 물건이 늘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대출 규제 등등에 의한 그런 어떤 타이밍 때문에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매 진행 건수가. 자, 이건 넘어가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 때 얘기를 많이 드릴 테니까 절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생초보반하고 기본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니까 거기서 못다한 얘기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자료를 카피를 해드린 거고 절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한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빌린다. 또는 시간을 두고 빌린다. 누구 하나가 경매에 넣었다 하더라도 먼저 빌려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빌려준 사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똑같이 이 분들한테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우리는 권리 분석 중에 또 하나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과 연결이 돼서 경매 절차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자료에 다 있으니까. 아까 나는 채권을 갖고 있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근데 빌려줄 때 내가 지금 1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썼어. 담보 안 잡고. 즉 경매를 바로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든 또는 내가 건재당권 잡았잖아. 너 3억 빌려줄 때 내가 건재당권 2억 심어놨지? 계속 왜 원금 이자 안 내니? 나 경매 낼 거다? 판사님 오케이 큐 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등기부에 경매 등기라고 딱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임차인이든 또는 누군가 제3자가 살려고 할 때 무슨 경매 넘어온 걸 나한테 팔려고 해요. 이 집에 나한테 임차하라고? 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경매 결정을 했어요. 신청을 했고 결정을 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경매 신청은 누가 할까요? 채권자가 하겠죠? 채무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못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을 놓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걸 회수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하는 거잖아요. 이 매각을.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이 경매했던 그 목적을 보면 이 채무 해결에 있어요. 채무 해결. 근데 이 채무를 해결을 해주려면 누군가가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살려면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물건이니까 사건 번호 1, 2, 3, 4, 5번은 당신은 잘 보세요. 조사를 해야 될 거냐 얘가 법원에서. 그렇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사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문서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일단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수산시장에서 얼마부터 시작하듯이, 그렇죠? 미술품 하듯이 감정평가 해야 될 거고,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현황 조사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검증할 수 있는 이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해놨죠. 이 세 개는 지금 이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낙찰받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개는. 그렇죠? 그러면서 경매의 목적은 채무를 해결하는 거고, 그러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서 낙찰이 됐을 때 이 낙찰된 금액을 갖고 법원 목적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배당. 그 다음에 이 낙찰과 관련해서 입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낙찰 끝에 우리는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 경매의 목적은 이 채권 채무 해결인 거고, 그럴 때 누가 제일 높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작업들을 쭉 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거고, 낙찰되면 법원에서는 배당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권자들이 아까 같이 담보가 들어가 있는 근저당권자들, 저당권자들, 또는 담보 없이 그 물건을 찜해둔 가압류권자들, 압류권자들한테 다 요구를 해주려면 미리 법원에서는 노크를 한단 말이야. 얼마 받을 거 있는데, 그죠? 그거 언제까지 얘기해 줄래? 물어보잖아요. 그 언제까지가 언제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정 내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놓고 요때까지는 다 니네 다 신고해라. 이걸 보고 우리는 권리신고 또는 채권 최고 이런 용어를 써요. 그렇죠? 요거 하면서 요 내용 같이 들어간다고 지금. 요거는 입찰자들을 위해서. 요거는 그 안에서 니네 목적대로 배당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낙찰받고 우리는 명도하고 배당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 경매는 진행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무슨 법? 민사집행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6주 과정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받아야 되는데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래서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진행이 되는 곳곳에 경매물건이 사라져버려. 또는 딜레이 돼버려. 내가 낙찰을 받았어. 또는 이거 토지물건이야. 아, 이거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인데 반은 계획관리고 반은 뭐 보존이고 이거 건폐 용지를 따지고 수익하면 얼마 되고 막 건축사 부르고 막 이러고 몇 번을 갔다 왔어. 근데 중간에 취하되고 없어지고. 왜? 법원의 목적은 채권 채무 해결이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다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기회가 없어. 지네끼리 해결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절차상에 항상 변수들이 있다. 자,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지금 사건 검사를 하잖아요. 의외로 많은 물건들은 변경 취하가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해석을 하면 그만큼 아깝다는 거야. 제3자한테 주기 싫다는 거야. 이거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냥 같이 갖고 오던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취하되고 변경되고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핵심은 법원 경매의 목적은 채권 채무 해결인데 이 정보를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높이 금액이 낙찰될 거고, 높이 낙찰되면 채권자 좋아요? 좋죠. 그만큼 빚 탕감하잖아, 거기서. 없어지니까. 채무자 좋아요? 좋죠. 좋죠. 그 다음에 응찰자 좋아요? 응찰자만 조금 좀 그렇다. 그렇죠. 근데 법원은 자기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낙찰가가 높게끔 하려면 그만큼 이 물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정보를 줘야 되니까 이 문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입찰할 때 어떤 액션을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 소송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절차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법원 갔을 때 어떤 거 취하 뜨는 거 봤죠? 물건 정보할 때 취하,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도 들어봤나요? 취소. 변경 들어봤어요? 변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변경. 그 다음에 또 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빨간 글씨 변경, 취하 됐죠? 자, 절차법이라고 했어요. 채권자가 신청 넣었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돼. 근데 밖에다 팔기 싫어. 아, 이거 좀 이자를 더 줄게. 좀 연기 좀 해줘. 아, 돈 다 갚을래? 오케이. 그러면 있으면서 왜 안 줬니? 알았어. 취하시킬게.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자, 취소랑 뭐가 다를까요? 취하? 우리 막 고소, 취하 이런 얘기 쓰잖아요. 뭔가 다시 갖고 온 거죠. 누가? 돈 받을 사람이. 그렇죠? 일단 법원에 넣었던 걸 빼는 거잖아. 누가 한다고 그랬어? 취하. 그렇죠? 채권자가 있어. 그럼 취소는 이건 법원이라는 거. 근데 비슷하죠? 영향력은 없어졌거나 법원에서 취하를 했거나. 그럼 법원에서 취소를 왜 할까요? 법원 취소. 절차, 그치?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말씀하셨어. 절차법이야. 이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했대. 예를 한번 들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해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어떤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어요. 이분이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경매 나왔겠죠? 자, 근저당, 또 근저당, 뭐 가압류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분이 판결받아갖고 하면 경매 등기의 이름이 강제 경매라고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세 번째에 있는 채권자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경매를 넣었다 하면 이분이 바로 경매 신청권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분이 돈 받으려고 경매를 넣었는데 5억짜리 부동산인데 이분이 근저당이 3억이었고 이분이 2억이었어. 근데 이게 경기가 어려워서 4억 5천에 낙찰됐어. 그래서 위에서 나는 먼저 찜해놨지롱 하고 3억 받고 2억 받고 얘는 가져갈 게 없잖아. 손품 발품은 얘가 다 팔았는데 얘가 가져갈 게 없잖아. 그러면 경매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다 채권자는 맞는데 얘가 넣었잖아, 경매를. 그럼 경매를 진행시키면 얘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거 취소하. 너 받을 게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무잉여라고 해요. 무잉여. 그렇죠? 이 외에도 아까 법원에서 나왔던 각종 서류들 있죠. 매각 물권 명세서가 잘못됐다든지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최고로 하잖아, 이제. 그렇죠? 근데 송달이 안 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송달이 안 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어. 멸실이 됐어. 근데 뭘 어떻게 자기가 이익을 내, 임찰자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알아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둘이서 해결해서 빼는 걸 취하라고 하고, 어쨌든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통틀어서 그냥 취하 이렇게도 많이 써놓기는 해요. 자, 그러면 변경하고 연기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변경, 연기. 변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변경. 응? 변경.
둘 다 비슷하죠. 시일을 미루는 것 같아. 한 달이든 아니면 뭔가가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자, 법원에서 변경하고 여기 연기가 또 하나 다시 채권자 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사례. 그런데 요것도 통틀어서 그냥 변경 이렇게 찍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뭐 채권자 등이라고 썼으면 지금 어떻게든 해가지고 연기를 시켰어. 근데 원만히 해결됐어. 그러면 이 연기가 어디로 갈까 이제? 취하되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기본 개념은 좀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하러 가면 당일날에도 들어오죠, 이거. 10시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9시 반에도 쑥 집어넣어. 채권자, 채무자 이런 거. 그러면 그 당일날에도 요게 된단 말이야. 그럼 법원에 우리가 헛걸음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왕 갔으니 다른 물건 낙찰되는 거라도 한번 보고 와야지. 아니 남들은 저기 법원 실습도 가는데 이왕 갔으니 한번 쭉 경매 정보지 보면서 이런 것들은 몇 명이나 올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보고 와야지 그때는. 자 그런데 또 하나 절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좀 전에 낙찰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경매 목적대로 이쪽에서는 배당에 대한 준비 또 이쪽에서는 응찰자 입장에서 명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절차법인 만큼 1, 2, 3, 3심제도 유사하게 들어가요. 자, 낙찰을 네가 받았니?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절차법이니까 한 번 더 돌다리에 두드려 보자 라고 해서 딱 낙찰되고 일주일간의 텀을 주고 우리 뭐 한다 그랬죠? 자, 이 본 사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한다. 매각을 허가 여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 줄게. 응? 결정. 근데 만약에 내가 허가가 결정이 안 됐어. 그러면 결정은 결정인데 그때는 불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또 줘요. 일주일. 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그랬죠? 매각 허가 확정이라고 그래요. 확정. 자, 우리 생초보반 기본반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좀 하나로 좀 묶어서 나가야 돼요. 자, 여기는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인데 매각 허가든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절차법인데 나는 채무자인데 나 소유자인데 나 낙찰자인데 왜 니네들 절차법 다 지켜야지 왜 그렇게 안 했니? 그 전에 취소를 하든 했어야지. 변경을 취소를 하든 연기를 하든 다 했어야지. 왜 안 했니? 하고 이때 이의신청을 하면 이 전에 일주 되기 전에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매각 불허가 결정 내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 또 줘. 그 다음에 결정은 됐는데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제는 확정을 해주겠다라고 확정을 해요. 자, 낙찰된 시점에서의 낙찰자 이름, 낙찰자를 우리 공식적인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요? 낙찰자의 이름.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자, 제일 높게 썼죠? 최고가. 최고가를 어떻게 해? 매수를 하겠다고. 뭐 했어? 신고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안 썼지만, 낙찰자 통상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최고로 높이 매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람이지, 아직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온 지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지켜봐야 돼. 보름 동안. 그렇죠? 좋은 물건일수록 아 이런 거 넘어가야지 하고 기다려야 돼. 근데 거의 다 넘어와. 가끔 딱 걸리지 거의 다 넘어와 여기까지. 그런데 드디어 확정까지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뭐가 돼? 응? 그렇죠. 매수 이때는 매수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야 이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명도하러 갔어. 지금 명도하러 갔어요. 어떤 아파트인데 보증금으로 한 2억을 못 받아간대. 근데 내가 낙찰 받고 바로 갔어. 아는 임차인은 뭐라고 할까? 아는 임차인은 지금 이 사람은 낙찰만 받았잖아. 얼마 내고? 10% 내고. 응? 낙찰자야? 잔금 냈어? 이런 얘기 하겠죠. 잔금 냈니? 근데 잔금 내기 전에 더 경매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매각 허가 결정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결정 떨어졌어. 근데 아시는 임차인 그러겠지. 아직 확정이 안 났거든요. 항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알려면 이런 절차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뭔가 억울한 사람이 이슈를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절차법이라고 했는데 아무거나 다 법원에서 아 그래? 뭐 낙찰 잘 해준다는데 아,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냥 허가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이거를 불허가로 하려고 하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한 자기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볼게. 매각 불허가 사유. 허가가 아니라 불허가를 하는 사유. 자, 뭐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또는 채고가 매수인. 여기 채고가 매수인이죠? 채고가 매수 신고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좀 모호한 개념들이 좀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소송 들어가면 그 조항에 맞는지 틀린지를 증빙을 하는 서류들을 많이 내잖아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또는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자를 내세워서 낙찰자가 된 때,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 기본반에서 또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데, 가족관계 동의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이런 거 없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매수할 수 없잖아, 원래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채무자야. 내 부동산을 날리는데 내가 아는 사람 돌려가지고 낙찰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는 쉽게 말해서 이 경매 민사집행법 108조는 사고 친 사람들, 경매 진행을 방해한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이 108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취소 부분에도 얘기했지만 매각물건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면 이것도 불허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 개라도 만족이 하게 되면 불허가가 되지 아무거나 다 불허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근데 불허가가 만약에 여기서 아니, 허가가 됐어. 허가가 됐는데 그 허가된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고 또 이쪽에서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의 신청이 아니라 이분들은 뭐래? 요 시점에서 여기는 일주 전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매각 허가 확정 전에 또 한 번 제기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때는 조금 더 무거운 용어를 써요. 즉시 항고라는 얘기를 써, 이때는. 즉시 항고. 여기선 이의 신청, 여기선 즉시 항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래도 나는 요거 허가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항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고를 하게 되면 이 경매 절차 지연되죠. 그렇죠? 대출받아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 그동안 발품 산 사람들 다 시간이 딜레이 돼버렸잖아. 법원 목적은 빨리 배당해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게 나의 목적인데, 법원의 목적인데, 그걸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 너 딜레이 시키려고? 너한테 돈 받고 갈게, 내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10% 내. 낙찰대금 10% 내. 낙찰대금. 근데 소유자, 채무자가 매각 허가된 거를 확정을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는 제3자 이해관계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소유자, 채무자가 더 많겠죠, 경우가. 그러면 소유자, 채무자, 오케이. 니네들은 직장고 하려면 10% 묶인 하는, 둘 다 10%는 다 내. 소유자, 채무자든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든 다 10% 내는데 소유자, 채무자니? 아, 왜? 이거 계속 항고하면 안 되잖아. 너 이거 기각되면 돈 못 부여받는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10% 날라간다? 5억 낙찰대금이었어? 5천만 원 안 받을 거지?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외 이해관계자들은 이자만 빼고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 앞단에서 제가 이제 장표 하나를 스킵을 한 게 있었는데, 자, 여기. 법원 경매의 장점.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었고, 2002년도 전에는 민사소송법이었어요. 2002년도에는. 그런데 하도 남발을 하다 보니까 민사집행법 하면서 제도적으로 매수인, 보호한 장치가 있다. 항고 시 보증금을 공탁을 하고, 항고 기각될 때 보증금을 몰수해야 소유자 채무자들이 함부로 항고 못 넣잖아.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민사집행법 2002년 하면서 경매가 조금 더 대중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이 항고하고, 또 하나 우리가 명도로 쉽게 할 수 있는 그 이름 인도명령. 그 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무조건 합의가 안 되면 소송. 근데 웬만한 물건들은 권리 분석하면 이거 인도명령 물건이네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매각 불허가 사유. 자, 그리고 즉시항고 얘기도 지금 했어요. 지금 제가 다
구두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소유자 채무자 10% 내고 너는 못 불려받는다. 함부로 내지 마라. 근데 그 외 사람이면 15% 이자 빼고 가져가라. 라고 해서 절차 제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스킬이라고 하면 스킬 중에 되는 게 이제 물론 지금 서울 아파트라고 했을 때 자, 항상 뜨거웠던 요 시장이 지금 잠깐 여기에서 지금 낙찰가율이 빠진 상태라고 했어요. 낙찰가율 어디서? 경매에서. 그리고 우리 매매 시장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매도자보단 파워가 이제 매수자 쪽으로 좀 옮겨가 있잖아요. 지금 일반 경매 시장이 아니라 매매 시장에서도 그렇죠? 요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더 기회는 있는데 그 전까지 요 정도 전까지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파트를 경매로 한다고 그거 왜 하는 거야? 어차피 시세대로 살 건데 이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일반 물건으로서 특수물건이 아니라 일반 물건으로서 또 남들 다 좋아하는 핫 물건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건데, 남들 다 보는 핫한 물건보다는 준 핫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조금 덜 핫한 거. 하지만 충분히 황금성이 있고 지역 가치가 있는 거에 들어가게 되면 차익 올라가고 수익 올라가고 물건 선정 단계에서 당연히 핫한 게 비싸겠죠. 원래 비싸고 낙찰가율도 높고, 근데 거기서 한 바퀴 내려가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아파트라고 할게요. 여기 또 아파트야. 근데 아파트를 고집하지도 말고 또는 다세대나 다른 물건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되든가 아니면 특수물건으로 들어가든가 이러면 시장이 너무 호황이 경매 쪽에서 사람들이 별로 차익 수익 실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차익 수익이 실현이 되잖아요. 자, 요 중에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 자, 이거는 분명히 인수죠. 근데 이분이 액션을 배당 받겠다고 액션을 취한다면 그만큼은 소멸이죠.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인수 그리고 소멸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액션 취하는 게 바로 이제 배당인데, 분명히 선순위이긴 선순위인데 법원이 너 돈 받아갈래? 아니면 낙찰자한테 그냥 거기서 그 집에 산다고 할래? 하려고 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한단 말이야. 선순위인데. 그러면 인수잖아 무조건. 그럼 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보증금이. 근데 등기부를 오픈을 해보니 우리 특수물건 할 때 이거 공부 다시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지금 8억짜리 아파트래요. 그 부동산에 가봤더니 지금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해요. 그러면 전세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자, 4억 8천만 원이 지금 전세가야. 전세가. 근데 집행관이 갔어. 얼마에 갖고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그러는데 모르겠네요. 봅시다 한번. 딱 봤더니 전입신고는 선순위야. 근데 모르겠어요. 라고 어디 찍혀? 현황조사서에 찍혀.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법원에서 개런티한 서류인데 거기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찍혀. 거기까지야 법원은. 그럼 뭐야? 남들은 이제 니들이 해.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 지금. 좀 이제 그만해라. 해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니까 이거 등기부에 안 올라오잖아요. 임차권을 찍지도 않고 전세권을 찍지도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근저당권 2017년 1월 1일 날 근저당권이고 얘가 선순위라고 했을 때 얘에 2016년 예를 들어서 4월 5일 전입했어. 선순위 맞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야. 근데 근저당이 2017년도 1월 1일 날 근저당이 들어왔어. 여기가 지금 요 시세가 지금 8억인데 현재 시세가 현재를 언제라고 할까? 2018년 뭐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현재 시세가 8억인데 2017년 1월 1일 날 근저당을 지켰고 2016년 4월 5일 날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6억 5천을 찍어놨대. 어? 그러면 은행보다 얘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되죠. 법원에서 배당을 받든 우리가 해주든. 근데 근저당을 은행에서 해줬어. 은행은 돈 빌릴 때 그냥 허투루 안 빌려준다고 그랬죠. 여기 4억 8천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금 2018년 현재가 8억이면 요 당시에는 8억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KB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7억이래. 근데 요 정도 되는 시세인데 여기다가 6억 5천 거의 꽉 차 해주면 이거를 지금 체크를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체크를 못 했거나, 근데 여기서 체크를 못 했으면 그 은행 종사하시는 분은 평가를 아주 더티하게 받아야 되죠. 은행은 영업이익 내야 되는 거고 높은 금리로 빨리빨리 회수하고 또 빌려주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은행에서는 물어보겠지. 돈 빌려줄 때 당신 임차인 없어? 나 여기 여신네들 심사하는 사람인데 있으면 요 돈을 먼저 뺏기잖아. 그렇죠? 주임법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를 빼고 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사건을 보니까 그래? 이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 동네 전세가율이 이렇다는 거야. 모르는 상태야. 근데 6억 5천 들어왔대. 선순이야? 설마 네가 얼마 주고 들어왔겠니? 라는 의심해야 되죠. 또는 가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캐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길게 나갔는데 지금 우리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이해관계인 하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이 임차인이 만약에 죽었다 깨어났다 안 알려줘. 야, 보증금 얼마다. 그럼 우리 누구 찾아가야 돼? 응? 누구 찾아가야 돼? 임차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들이 자기가 직접 입찰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증금 회수하려고 조금 더 주고 그냥 산단 말이야. 집주인도 원래 임차인한테 내가 그냥 한 500이고 1000이고 할 테니까 네가 사라고 한다면서. 근데 법원에서 아예 임차인 입찰한다고요. 내가 안 날리기 싫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야겠다. 근데 입찰하러 왔는데 그렇게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안 적혀 있어. 그럼 누구 찾아가야 되냐고요. 지금 얘가 안 알려준다는데. 응? 은행 가야지. 이 사람은 판단했을 거 아니야, 지금. 돈 빌려줄 때. 그러면 얼마에 빌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전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전세라는 개념으로 해서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이런 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 사실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가족 중에 누구 일부야, 친지 중에서. 근데 그래도 가짜로 해놓고 남들 못 들어오게 이거 겁나잖아요. 지금 5억 정도로 하게 되면 이거 내가 6억에 받아도 6억 플러스 5억 하면 6억 플러스 5억 11억이잖아. 보증금 날리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얘 찾아가야지. 그 은행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은 무상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 임차하는 거지. 그럼 보증금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선순위 임차인인데 지금 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냐면 이해관계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궁금하면 이해관계자도 노크를 해야 될 줄 아는데, 여기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보통 권리 분석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근저당하고 가압류잖아요. 둘 다 이해관계자가 맞냐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이해가 관계 있는 사람들 맞죠? 맞기는 맞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나 가처분 채권자는 매각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뭐라고 그랬어? 아니다라고 그랬어. 네? 담보 근저당은 이해관계인이야.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이해관계자는 아니래. 근데 그 사람이 이 내역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낙찰 받으면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죠. 낙찰자는. 그러면서 법원 놓고 해서 사건 기록 다 갖고 와봐.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낙찰 받기 전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3개밖에 없죠. 감정평가, 현황조사, 매각물건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우리가 다 네이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찾아야 돼. 근데 낙찰이 되게 되면 우리도 이해관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사건 열람 줘봐요 하고 우리가 쏘고 사진 찍고 카피하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낙찰 받고가 아니라 그 전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열람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얘까지도 우리가 데리고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매 사건이 복잡할수록. 남들 다 아는 경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즉시 채권자, 채무자,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청산이 아니라 막 엄청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이래. 얼마나 팔기 싫어하겠어. 그쵸? 채권자, 채무자가 얼마나 많이 딜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또 이의신청 들어오고 항고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복잡한 사건 케이스에서 내가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해관계자들도 같이 뭐의 대상? 탐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 일반 물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알게 돼야 우리가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경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이 이제 상반기부터 기회가 더 있으니까. 내가 내 맘에 드는 물건이 더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남들 다 하는 물건도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판에 조금 더 어려운 물건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내가 한 20%, 30%까지도 물건에 따라서는 내가 이익과 차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1교시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공부를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